식품 저장학 2보강 시작하겠습니다. 단원은 챕터 2 식품의 변질이고, 2보강 녹음이 처음이라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해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식품 성분의 저장 안전성에 대해서 배웠고, 식품 중에서 식품에 들어있는 수분이랑 그 다음 산소가 식품 변질에 어떤 원인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봤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이제 요인들이 식품 변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알아볼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패와 발효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변질의 원인 중에 세 번째는 이제 온도예요. 온도는 저온에서의 변질과 고온에서의 변질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온이라는 거는 끓는 점 이하의 온도거나 아니면은 더 시원한 온도, 냉장 냉동 온도 이럴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변질이라는 거고, 먼저 일어날 수 있는 변화 첫 번째로는 생물학적 변화가 있어요. 1번 냉해라는 거는 이제 거기 정의를 읽어보면 열대 또는 아열대성 과체류 식물을 최적 저장 조건 이하에서 저장을 했을 때 손상이 되는 생리 장애를 뜻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바나나 그 표면에 갈색깔 이제 반점 같은 것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종종 바나나를 마트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집에서 오래 보관을 하면 좀 자주 보실 수 있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바나나는 원래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그 과일이고, 따뜻한 상태에서 저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식물인데, 우리가 그 바나나의 최적 저장 온도 이하에서 보통 보관을 하죠. 상온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냉장 보관을 하니까. 그때 이제 점점 바나나의 표면에 갈색깔 반점이 생기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 현상을 이제 냉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나 옆에 있는 사진은 마늘인데, 마늘도 원래 돼야 하는 온도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로 보관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냉동으로 살짝 보관이 되면 이렇게 마늘 표면이 약간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냉해한 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이렇게 식품에 냉해가 일어나면 그 아래 줄에 보면 호흡작용이 변화하든지 식품의 막투과성 변화 등이 일어나가지고 이사대사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게 바나나처럼 갈변이나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표면이 손상되는 증상을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의 미생물은 냉장 조건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이 이제 불활성화되는 건 아니고, 이제 생장이나 뭐 성장이 생육이 늦춰질 수는 있지만 미생물의 번식을 완전히 저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활성화라기보다는 억제를 시킨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효소 같은 경우에도 지방산화에 영향을 미치는 리폭시기나제나 포스포리파제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에서도 활성을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채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냉동실에 오래 보관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그걸 꺼내서 여러분들이 뭐 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상태에서 바로 꺼내서 냄새를 맡아보면 약간 그 비릿한 냄새가 나요. 근데 그거에 대한 원인이 이제 포스포리파제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효소는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온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 두 번째는 화학적 변화예요. 그래서 먼저 색이나 비타민 및 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녹색 채소의 엽록소가 파괴돼서 피오피틴으로 변환이 되면 갈색 및 황색으로 변화가 일어남.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야채 같은 거 냉장고에 넣었다가
오래 두었다가 꺼내면은 약간 갈색깔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죠. 뭐 상추나 깻잎 같은 것도 오래 보관하다가 이제 꺼내면 약간 좀 끝부분이 거뭇거뭇해지거나 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온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학적 변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동물성 색소에서도 중요한 미오글로빈이나 헤모글로빈 이런 것도 이제 산화가 되면 갈변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방 성분 같은 경우에는 냉동 온도에서 장기간 저장했을 때 잘 일어난다고 해요. 세 번째 변화는 이제 물리적 변화예요. 그래서 수분 증발 부분을 보면 냉장 보관할 때 과체류나 육류 등의 수분이 증발을 한다. 그래서 수분이 증량을 하면 중량이 감소되고 과일이나 채소는 위축, 연화, 변색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냉장고에 오래된 상추나 깻잎 같은 거 한번 생각을 다들 해보시면 약간 좀 흐물흐물해지거나 뭐 끝부분이 거뭇거뭇해지거나 아니면은 너무 오래 저장이 되면 아예 진물이 나면서 약간 녹는 현상까지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수분 증발은 산화작용이나 전분의 노화를 촉진을 시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냉동 화상을 보면 장기간 냉동 저장된 식품의 표면과 주위의 압력 차이로 인해 수분의 증발이 비가역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식품이 이제 냉동고에 들어가면 식품 내부에 있는 수분이 얼음이 되면서 이제 결정화가 되는데, 이게 냉동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수분 결정체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얼음 결정체의 크기를 키워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키워나가면서 그 부분에 있는 수증기압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고 그 밖에 이제 냉동고에 있는 수증기압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식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과정이 이제 비가역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식품 내에 이제 다공질의 건조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에 구멍이 뚫리는 거죠. 이게 큰 얼음 결정체가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그 큰 얼음 결정체 부분이 식품 안에 구멍으로 남게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냉동 화상이라고 하는 거고, 냉동 화상은 냉동식품의 색이나 조직, 향미, 영양가, 휘발성 물질 등을 비가역적으로 변화시켜서 품질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단백질 변성. 냉장보다 냉동할 때 변성이 더 크게 일어나고 용해성, 점도, 젤 형성능, 기포 형성능 등이 변화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냉동 온도가 낮을수록 변성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영하 30도 이하에서의 냉동 저장 기계 개발이 제한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쓰기로는 고비용 등의 이유로 식품 산업계에서 활발히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썼는데, 이 책이 이제 출판된 게 조금 오래된 책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낙에 식품의 품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런 급속 냉동 기술이 아주 발달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거의 필수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급화된 냉동 기술로 인해서 요즘에는 단백질 변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분의 노화는 0에서 5도씨에서 전분 노화가 가장 잘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밥이나 우리가 식빵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냉장 보관하지 않는 이유가 이 온도에서 노화가 가장 잘 일어나기 때문이고, 그래서 아예 따뜻한 곳에 보관을 하거나 아예 얼려버린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면 소화율이 떨어지고 조직감에도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가 냉장고에 오래 보관되어 있던 밥이나 떡 같은 거는 이제 아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온에서의 변질을 알아봤고, 이제는 고온에서의 변질을 알아보면 먼저 탄수화물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이때 이제 고온이라는 거는 끓는 점 이상의 온도를 뜻하고요.
탄수화물의 변화를 보면 탄수화물 중에 당류는 단독 또는 다른 성분이랑 상호 반응을 해서 갈변을 일으키거나 이치를 생성하는 등 품질 저하를 유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당류가 단독 혹은 다른 성분이랑 반응을 해서 갈변을 일으킨다는 점이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아랫줄에 보면 당류가 단독으로 반응하는 갈변을 우리가 캐러멜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이거는 당이 고온의 조건에서 가수분해 및 탈수 과정을 거치면서 일어나는 갈변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위쪽의 사진 중에 왼쪽 두 개가 이제 카라멜라이제이션에 관한 사진이고, 첫 번째는 이제 설탕을 녹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설탕을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옛날 쪽자 라고 하는데, 그런 옛날 과자, 그게 이제 설탕으로 만들어지는데, 설탕을 이렇게 가열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설탕이 이제 당이죠. 당이 고온으로 다뤄지면서 이제 갈색으로 변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카라멜라이제이션 된 설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 옆에는 이제 양파예요. 양파도 이게 조리법의 하나라고 하는데, 양파를 그냥 센 불에 가열을 하면 양파에 있는 당 성분이 고온 조건에서 이제 카라멜라이제이션 되면서 갈색으로 변하고, 이때 이제 아주 좋은 향미 맛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뭐 조리법 중에 하나로 이용이 되기까지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카라멜라이제이션이랑 조금 비교가 되는 과정이 그 아랫줄에 있는 당류와 질소 화합물이 상호작용하는 갈변 현상, 이걸 이제 메일라드 리액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당이 이제 단독으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질소 화합물, 그러니까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아민, 펩타이드, 뭐 단백질 성분,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반응을 시켜서 갈색 색소를 이제 만들어내는 현상이다는 거고, 그거는 이제 오른쪽에 두 개의 사진 보시면은 이제 닭고기에 있는 단백질 성분들이랑, 그다음에 뭐 요리를 하기 위해서 설탕 같은 거를 이제 추가를 하면 그것들이 반응을 해서 갈변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 빵 같은 경우에도 밀가루에다가 이제 뭐 설탕 같은 거를 넣죠. 설탕 넣고 뭐 계란 넣죠. 그럼 계란에 있는 단백질 성분들이 만나서 갈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메일라드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고, 메일라드 리액션의 반응 속도는 이제 5탄당이 6탄당보다 빠르고 단당류가 2당류보다 빠르다. 그래서 보면은 구조가 더 간단할수록 반응이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무래도 그 분자 구조가 쉽게 깨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pH는 알칼리성에서 빠르다고 하고, 수분 함량은 10에서 15% 정도일 때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도씨보다 낮은 조건에서는 산소가 반응을 촉진을 시키지만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산소의 유무가 반응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거는 감자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아스파라진과 당의 메일라드 리액션에 의해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메일라드 리액션의 약간 폐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위쪽은 약간 카라멜라이제이션이랑 메일라드 리액션에 의한 좋은 반응, 갈색깔 먹음직스러운 색소를 형성을 하고 좋은 향, 맛을 이제 생성을 한다라는 거였으면, 이 감자에서는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120도씨의 아주 고온에서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감자를 삶거나 찔 때보다는 약간 튀기는 과정에서 많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튀김에 많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감자튀김을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좀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제 정보를 아셨으니까 패스트푸드점 가서 감자튀김을 시켰는데 감자튀김이 너무 갈변화가 많이 돼서 갈색이 너무
났다거나 조금 탔다. 그러면은 이제 아크릴아마이드가 거기 이제 형성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온에서는 단백질의 변성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 이제 점도가 증가를 하거나 용해도가 감소하고 효소가 불활성화되고 미오글로빈 산화에 따른 색의 변화, 텍스처 변화 등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계란 같은 거 생각을 했을 때 계란 날계란에서 그걸 이제 후라이를 하면 약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약간 점도가 증가한다기보다는 이제 날계란의 점도가 좀 변화를 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 육류 같은 경우에도 육류에 있는 미오글로빈 성분이 이제 고온에서 산화가 되면서 색이 변화되는, 그래서 생고기 같은 경우는 빨간색인데 열처리를 하면 이렇게 약간 갈색, 회색 빛을 도는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 온도가 높아지면 변성 속도가 빨라지는데 55에서 75도씨에서 가장 잘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단백질의 시스틴, 시스테인, 메티오닌 같이 이제 S 성분, 유황 함유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1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을 했을 때 이제 유황 성분이 환원이 되면서 H2S를 형성을 하고, 이게 식품 중에 철이나 용기 재료랑 반응을 하면 황화철이 생성이 돼서 이 아래 사진과 같이 검은 색깔 이런 물질들이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통조림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단백질 이 주성분인 식품을 통조림화 했을 때 잘못 고온 처리를 하거나 장기간 고온 처리를 하거나 고온 처리를 한 제품을 아주 장기간 보관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황성분이랑 철이 반응을 해서 황화철의 이런 이물을 발생을 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지질은 고온에서 반응을 했을 때 식품의 불쾌한 냄새와 맛을 형성시킬 수 있고, 그 산화물을 우리가 섭취를 하면 소화기관에 자극이 일어나거나 이제 내장기관의 비대와 성장 억제 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반복 사용한 튀김류의 경우 성장 억제 등의 독성 효과, 발암성까지 나타낸다. 그래서 특히 어린 아이들이 이런 고온에서 많이 파괴가 된 지질 식품을 섭취를 하면 이제 소화 비만이나 성인병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유아들한테는 튀긴 아까 말한 감자튀김이라든지 햄버거 이런 음식들이 많이 권장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타민이 고온에서 조리가 됐을 때는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손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있을 때 가열하면 손실이 조금 있지만 보통의 조리 조건에서는 지용성 비타민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비타민 D도 안정적이고,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손실이 크진 않지만 통조림 살균 시에는 상당한 손실이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은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데치기, 블렌칭이라고 하는데, 이 공정을 통해 가지고 그 비타민 C에 있는 아스코베이트 옥시데이즈를 불활성화시키면, 이게 이제 비타민 C가 아스코빅 엑시드인데 이제 그거를 분해시키는 효소가 이제 아스코베이트 옥시데이즈죠. 얘를 불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안정화가 되면서 손실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살균 처리했을 때는 25%가 손실이 되지만 HTST, UHT라고 해서 이제 HTST는 High Temperature Short Time이고 UHT는 Ultra High Temperature이죠. 그래서 고온, 그다음에 짧은 시간에서 공정하는 기술이라든지 초고온 살균, 이런 것들의 고온 살균 처리 시에는 손실이 또 10% 이내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비타민 B2는 B1에 의해서 가열에 대해 저항성이 커서 식품 가열 시 손실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나 빛에 대한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빛을 쪼이거나 빛을 쪼이면서 가열을 하면 그 손실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 색깔의 변화. 녹색의 클로로필은 가열에 의해서 마그네슘을 잃고 피오피틴으로 변하며 퇴색됨. 그래, 이거는 야채류 생각하시면 되겠죠. 야채에 있는 그 클로로필 성분이 가열을 하면 이제 갈색으로 퇴색이 된다. 그리고 클로로필은 알칼리에 의해서 클로로필린이 돼서 짙은 녹색이 되기 때문에 채소 조리 중에 중탄산 나트륨이나 석회수에 침질을 하면 녹색이 잘 유지가 된대요. 그래서 그 일반 조리 시에는 사용이 되지 않고 이제 가공식품 같은 경우 채소의 녹색을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정 전에 중탄산 나트륨이나 석회수에 약간 넣어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클로로필은 이제 초록색 색소고 안토시아닌은 이제 빨간색 색소죠. 딸기나 포도, 복숭아, 사과 등에 이제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붉은색 계열을 띠는 성분으로 가열에 의해 쉽게 퇴색하기 때문에 통조림 제조 시 색도 유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보시면 딸기나 포도, 복숭아, 사과 같은 게 통조림으로 제조가 될 경우에는 그런 색깔의 변화를 막기 위해서 설탕에 아예 담궈 놓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보관을 해요. 그래서 안토시아닌의 분해를 최대한 막기 위한 노력을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육류 색소 단백질인 미오글로빈은 가열함에 따라서 맨미오글로빈으로 산화가 돼서 갈색으로 변하고, 아질산염을 첨가하면 니트로소 미오글로빈이 돼서 선홍색을 유지를 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고온에서는 향기의 변화가 마지막으로 있을 수 있고, 메일라드 리액션이 이제 대표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향기 성분을 생성을 한다. 메일라드 리액션이나 카라멜라이제이션 이런 반응들은 좋은 쪽의 향미를 형성을 한다. 그런데 이제 그 아래 있는 H2S 같은 경우에는 삶은 계란이나 여러분들 밥 갓 지었을 때 이제 나타나는 향이 있죠. 이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좋은 향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조금 약간 거북한 냄새로도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고온에서 이런 H2S가 발현을 한다. 거고, 그 다음 양배추나 채소류 같은 것도 이제 높은 온도에서 삶으면 그 특유의 냄새가 나죠. 그 냄새가 이제 다이메틸 설파이드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다. 그리고 다이메틸 설파이드가 환원돼서 생성되는 향미 성분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메틸 월캅탄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파나 양파를 조리할 때 여러분들 좀 상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향기를 풍기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육류 색깔의 변화를 좀 보시면 이 부분은 식품 가공이랑 식품 저장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육류에 존재하는 미오글로빈은 적자색이라고 해서 약간 좀 보랏빛을 띠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육류가 우리 갓 도정을 도축을 하거나 그런 고기를 보면은 약간 이제 붉으면서도 약간 자줏빛을 띠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이 고기가 이제 유통되면서 점점 산소를 만나게 되죠. 산소를 만나게 되면 이 적자색을 띠던 육류가 약간 선홍빛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오글로빈의 산화된 물질 옥시미오글로빈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선홍빛을 가진 육류를 우리는 보통 많이 보는 거죠. 정육점이나 마트 같은 데 보면 보통 다 이런 색깔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적자색인 육류보다 선홍빛의 이 고기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자줏빛을 내는 육류가 아주 갓 이렇게 도축된 질 좋은 육류이지만 이제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약간 선홍색인 육질에 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빨간색 등 아래에다가 이제 고기를 놓거나 산소를 조금 노출시킨 다음에 색깔을 조금 변화시켜가지고 이제 매대에 올려놓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반응이 조금 더 오래됐다, 산소를 너무 많이 만났다 그러면 이제 과산화가 일어나면서 맨미오글로빈으로 바뀌게 되고, 이거는 이제 갈색으로 변하게 해요. 그래서 육류가 여러분들 그 삼겹살이나 소고기 이제 사놓고 오랫동안 섭취를 하지 않고 냉장고에 좀 오래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좀 꺼내보면 고기가 약간 갈색깔로 변한 거를 여러분들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고기가 상한 건 아니고 이제 산소를 좀 과하게 이제 만났다라는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뭐 고기를 봤을 때 뭐 색깔이 약간 조금 갈색이 됐다 그러면은 산소를 많이 산소랑 육질이 많이 접촉이 됐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미오글로빈이나 옥시미오글로빈, 맨미오글로빈이 가열 반응을 거치면 이제 이게 여기 아래 있죠. 미오크로모젠이라고 하네요. 이 물질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되면서 갈색깔 색소를 형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고기 구웠을 때 나타나는 색깔 있죠? 그 색깔이 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제 숫자 9라고 적혀 있는 거 다들 보이시나요? 미오글로빈이 약간 조금 부적절하게 저장이 되거나 유통이 됐을 때는 산화나 뭐 설파이드에 의한 반응, 또 미생물의 번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이거는 아예 부패가 된 거죠. 이때는 미오글로빈이 설프 미오글로빈으로 바뀌면서 초록색으로 변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취급할 수 없는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미오글로빈이 산소를 만나서 옥시미오글로빈이 되고, 이게 더 산화가 많이 진행되면 맨미오글로빈이 된다는 점, 그리고 미오글로빈과 옥시미오글로빈, 맨미오글로빈의 색깔,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생물에 의한 식품 변질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보면은 부패 미생물의 생육 과정에서 생산이 되는 각종 대사 관련 효소의 작용으로 식품 성분이 분해가 돼서 본래의 맛과 향, 영양분이 상실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성분으로 변질 또는 유해 성분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 아주 당연한 얘기가 써있죠. 그리고 식품의 모양이나 색이 변질돼서 상품 가치가 저하가 되고, 식중독 원인균이 증식을 해서 균체 자체 또는 미생물이 생산한 유독물질이 식중독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 이 미생물에 의한 식품 변질은 조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조금 이 미생물을 제어하는 게 식품 가공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서도 좀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그냥 문구만 대충 읽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읽어보면은 이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이 미생물이 생산하는 효소 작용에 의해서 저분자 물질로 이제 쪼개지는 거죠. 아미노산, 지방산, 단당류 및 소당류 등으로 분해가 되고 다시 미생물의 대사 과정을 거쳐서 부패 산물이 생산됨. 그러니까 이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들이 분해가 되는 이유는 미생물들이 자기들이 이제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영양소로 쓰는 거고, 이 영양소를 쓰게 되면서 자기들이 내놓는 대사 과정 물질이 결국에는 식품을 손상을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백질의 변질로 인해 발생하는 암모니아나 아민, 황화물 등은 불쾌한 냄새를 생성하는데 그 불쾌한 냄새를 이제 TMA, 트리메틸 아민, 이것 때문에 이제 불쾌한 냄새가 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효소에 의한 식품 변질, 먼저 산화 효소에 의한
과일 및 채소류를 수확을 하거나 저장하는 과정에서 기계적인 손상 또는 생리적 손상이 발생하면 갈변 현상이 일어나요. 이 과일이나 채소 중에 이제 후숙이라고 해서 과일을 그러니까 수확을 해도 그게 계속 익는 과일이 있고, 그 수확을 함과 동시에 그 과일의 그 숙성은 끝나는 그런 과일들이 있죠. 대표적인 후숙 과일이 이제 바나나 같은 거죠. 수확을 해도 계속 이렇게 숙성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갈변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갈변 현상이 이제 식품에 좋지는 않죠. 과일이나 채소류에게는. 그래서 외관과 풍미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식품 내의 각종 유용 성분을 감소시켜서 영양가 및 상품 가치를 저하를 시킨다. 그래서 그 상품 가치를 저하를 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산화 효소들이 그 옆에 쭉 나와 있어요. 페놀레이즈, 하이드로퍼록시데이즈, 그러니까 과산화물을 형성하거나 뭐 분해에도 사용이 되는 그런 효소들인 거죠. 아스코빅 액시드 산화 효소, 그리고 클로로필레이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런 효소들은 온도나 pH, 뭐 농도, 염 농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2번 이제 지방산화 효소에 의한 변질. 가수분해 효소인 리페이즈가 지방을 분해하고 산화 효소인 리폭시게네이즈는 필수 지방산을 산화시키면서 품질을 저하시킴. 뭐 주로 식물체에 존재하며 리폭시게네이즈는 특히 콩과 식물에서 높은 함량을 보이고, 대치기 공정은 효소를 불활성화해서 식품 성분 변질을 막고 지방분해 효소 작용에 의한 이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실 이 효소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그냥 쭉 읽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부분도 쭉 읽고 넘어갈게요. 가수분해 효소에 의한 변질, 단백질 분해 효소, 중에서도 이제 육류에 존재하는 근육 세포 조직을 분해하는 효소는 육류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효소에 의해서 근육 세포가 분해가 되기 때문에 맛이 떨어지게 되고, 유리 아미노산 및 펩타이드의 증가, 그러니까 그 육류에 있는 단백질 성분을 쭉 분해하면서 이제 생성이 되는 게 이제 유리 아미노산이랑 펩타이드죠. 그거에 의한 증가로 인해서 이치가 발생을 하는 거고, 지질 분해 효소는 이제 육류, 생육, 채소나 곡류에 있는 지방 성분을 분해를 시키면서 산패치를 형성하는 거고, 탄수화물 분해 효소 중 이제 곡류에 있는 아밀레이즈 는 이제 전분의 분해를 일으켜서 유리당을 생성을 하고, 이게 단맛에 영향을 미치고 외관의 변화와 함께 전분 구조의 변화가 유발돼서 고유의 특성을 상실함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야채류에 많이 존재하는 효소인 펙티나제랑 폴리갈락티로네이즈, 이거는 세포의 골격을 유지하는 펙틴질을 이제 분해시켜가지고 펙티닉 엑시드로 분해를 하고, 갈락티로닉 엑시드를 생성을 해서 과체류 저장 중에 과육의 연화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기타 효소 반응으로는 마늘에 있는 알리네이즈가 마늘을 이제 파쇄를 할 때 그 알리네이즈에 의해서 알린이라는 성분이 분해가 돼갖고 마늘 특유의 풍미를 내는 알리신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을 이제 우리가 다지면 특유의 그 마늘 냄새가 나죠. 그게 이제 알리신에 의한 것이다. 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금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비효소적 갈변 반응. 아미노 카보닐 반응이 첫 번째 나오고, 이게 이제 메일라드 반응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슬라이드에서 메일라드 리액션 반응 나왔었죠. 예시로는 이제 그 닭고기랑 설탕의 그 반응으로 인해서 갈변화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빵 만들 때 일어나는 갈변 반응이 이제 메일라드 리액션인데, 그게 이제 뭐였죠? 당이랑 그 단백질 성분이 만나서 반응을 하는 갈변 현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정의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아미노산, 펩타이드, 단백질의 아미노기랑 당의 카보닐기가 높은 온도에서 가열이 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갈색 물질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메일라드 반응이에요.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은 우리가 보통 제 수업 시간에서 제가 보통 빈칸으로 해놓고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고, 아마 앞 슬라이드에서도 빨간 색깔 글씨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부분에서도 빨간 색깔 글씨가 보이면 좀 중요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미노카보닐 반응을 계속 보면 거기 이제 예시가 나오죠. 과체류, 식초, 식용유, 수산, 건제품 등의 갈변을 일으켜서 이미 이치를 발생을 시키거나 비타민 손실 등의 품질 저하를 일으킨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조리를 할 때 일어나는 좋은 메일러드 반응은 좋은 그 색깔이나 향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게 조금 일어나서는 안 될 식품에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조금 안 좋게 일어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불쾌치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네요. 홍차랑 커피, 간장, 된장, 맥주, 색이나 빵이나 비스킷, 땅콩 같은 거 구울 때 갈변 반응에서와 같이 색과 풍미에 긍정적인 변화를 줘서 품질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이제 나쁜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그 메일러드 리액션을 조금 갖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일 왼쪽에 이제 CO 카보닐기 하고 이제 거기 뒤에 있는 아미노기 N 있죠. 이게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그 앞에 이제 물질이랑 물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 이 물 앞에 이제 있는 이 물질을 이제 CF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CF 염기라고 해요. 이걸 이제 이민이라고도 하고, 근데 얘가 이제 중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밑에 이제 작은 글씨로 하이드록시 메틸 퍼퓨랄이라고 해서 HMF를 형성을 시켜요. 이게 이제 갈색을 일으키는 주요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계속된 중합 반응을 거치면 이제 그 화살표 따라가서 보면은 이제 거기 highly colored compound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멜라노이딘 색소를 형성을 해서 이게 갈색을 띠는 그런 기작을 이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아주 화살표로 막 왔다 갔다 복잡하게 돼 있는 게 그 그림에서 제일 왼쪽을 보면 이제 리피드가 있고 그 오른쪽에는 슈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방 물질이랑 당이랑 만나가지고도 이제 메일러드 리액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가지고 온 거고, 사실 이 메일러드 리액션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중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여러 가지 반응들에 의해서 그런 물질들이 계속 뭉쳐지면서 멜라노이딘 색소를 형성을 한다 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온 거고, 여기서의 핵심은 이 멜라노이딘 색소를 형성하는데 가장 기반이 되는 물질이 이제 CF 베이스, 그리고 이거의 중합 물질인 하이드록시 메틸 퍼퓨랄 HMF다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메일러드 리액션 말고 또 하나가 있었죠. 카라멜라이제이션, 카라멜 반응. 이거는 아까 뭐였죠? 당이 단독으로 이제 가열되면서 일어나는 갈변화 반응이었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아미노기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가열에 의해 일어나는 반응으로 주로 당 함량이 높은 식품을 가열할 때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아래 보면은 설탕은 160에서 180도씨, 포도당은 147도씨에서 과당으로 분해가 되고 그러니까 쪼개진다는 거죠. 그 물질
분자 구조가 분해가 되고 이게 탈수 과정을 거쳐서 HMF 아까 말한 하이드록시 메틸 퍼퓨랄이었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뭉쳐져서 갈색 색소 멜라노이딘을 형성을 하는 거다. 라는 거고 거기 이제 제가 첨부해 놓은 그림 중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저장 조건을 달리했을 때 HMF 증가에 따른 배 통조림의 색깔 변화래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저장을 했을 때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어나는 HMF 농도하고 30도씨 저장, 37도씨 저장했을 때 저장 기간 달리했을 때 HMF가 일어나는 그 생성이 되는 속도가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보시면은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저장을 했을 때 HMF가 형성이 되는 그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옆에 이제 그냥 참고로 이제 제가 사진을 들고 왔어요. 이게 만약에 다 같은 배통조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똑같이 생산된 배통조림인데 이렇게 갈색 정도가 다르게 발현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배통조림이 각각 다른 온도에서 저장이 됐겠구나 혹은 같은 온도로 저장이 되었다면 이 제품들은 조금 다른 기간으로 저장이 되었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통조림 제품이나 갈변화 제품을 다루는 업체에서는 제품의 색상을 가지고 저장 온도나 저장 기간을 유추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유추된 걸 가지고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신선도를 평가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품 유통 쪽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갈변화 제품이 조금 갈변화가 중요시 되는 제품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HMF가 형성되는 온도라든지 저장 기간에 따라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갈변 반응이 메일러드 리액션이랑 카라멜라이제이션 반응 말고도 이제 비효소적으로 아스코빅 애시드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된 제품, 감귤류 또는 기타 가실 주스나 농축물, 분말 오렌지 등에서 잘 일어나고 비타민 C의 환원형인 아스코빅 애시드가 당류랑 결합을 하면서 비가역적인 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퍼퓨럴을 형성을 하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갈변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MF, 그러니까 이 퍼퓨럴이 중요한 그러니까 갈변의 그 기초 원인이 되는 거고 이게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형성이 가능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제 아스코빅 애시드가 아주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비가역적인 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퍼퓨럴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이 이제 중합 반응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갈색 색소를 형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갈변 반응을 일으키는 비효소적인 반응 3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갈변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살펴보면 먼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갈변은 잘 돼요. 그래서 온도가 10도씨 올라가면 갈변 반응은 3배에서 5배 정도 촉진이 되고 10도씨 이하로 냉각을 시키면 갈변이 방지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 산소는 함량이 높으면 이것도 갈변이 촉진이 되는데 80도씨 이상에서는 산소의 유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산소의 유무 없이 갈변이 일어난다 하는 게 특징이겠네요. 그리고 수분 같은 경우에도 수분이 증가를 하면 할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수분 활성도가 0.6에서 0.8 사이에서 최대치를 보였다가 감소한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갈변 반응은 8비트 이상에서 감소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희석 효과 때문이라고 했죠. 사실은 갈변 반응은 계속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갈변 반응은 계속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희석 효과 때문에. 그래서 감소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H는 pH 6.5에서 8.5 사이에서 가장 갈변이 잘 되고 그 산성 조건이네요. pH 3에서 5, pH 1에서 2에는 갈변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거. 그리고 당 같은 경우에는 5탄당이 더 빠르고 6탄당보다 갈변 속도가 10배 정도 빨라요. 그리고 뭐 설탕 이 순으로 이제 갈변이 잘 일어난다 하는 거고, 자일리톨이나 에리스리톨, 솔비톨 등과 같은 당알콜, 당이랑 결합을 하고 있는 알콜이랑 결합을 하고 있는 당, 이거는 이제 카보닐기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갈변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아까 그 카보닐기하고 이제 아미노 화합물 6번에 있죠. 이게 있어야 갈변 반응이 기본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거 당알콜은 카보닐기가 없기 때문에 갈변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7번 금속이온. 금속이온은 이제 촉매제 역할을 해서 갈변을 촉진을 합니다. 그리고 갈변이 좋은 품질에 그 좋은 영향을 미칠 때는 이 갈변 반응을 촉진을 시켜야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억제를 시켜야겠죠. 그 억제를 하는 방법은 이제 처음에는 산소를 제거를 해서 반응을 이제 줄인다. 산소를 제거를 하는 공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질소를 충전하거나 진공포장 아니면은 이제 효소를 이용한 산소를 제거한다. 그래서 뭐 감자칩 포장. 그러니까 감자칩이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 갈변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감자칩을 이제 우리가 질소 포장, 진공 포장하는 최고의 이유가 일단은 그 파손 방지 목적도 있겠지만 갈변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다. 그리고 2번 환원성 물질을 첨가를 한다. 그래서 갈변 반응의 근본적인 반응인 산화 반응을 억제시키는 환원성 물질을 첨가를 한다. 그래서 환원성 물질에는 뭐가 있냐 하면 아황산가스 SO2, 아황산가스는 과실류나 채소류에 이용이 돼요. 근데 이 방법은 이제 농도를 조절하기가 어렵고 강한 부식성이랑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아황산염 용액에다가 식품을 침지를 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요즘에는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아요. 소비자들이 이제 이런 좀 용액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재는 잘 사용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석이온. 주석이온은 이제 통조림 성분이에요. 그래서 강한 환원력이 있어서 갈변화를 억제시킨다. 그래서 갈변화를 억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통조림에 식품을 담기도 해요. 그게 이제 주석이온에 의한 갈변을 억제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환원성 물질은 EDTA 같은 킬레이트 화합물. 이거는 이제 금속 이온에 의한 갈변 촉진 현상을 억제시킴. 그러니까 EDTA는 이 슬라이드 오른쪽 아래에 있어요. 에틸렌 다이아민 에테라 세틱 엑시드. 이게 보통 줄임말로 많이 부르기 때문에 조금 저도 생소했는데, 아무튼 EDTA나 킬레이터 화합물은 금속이온이 보통 이 갈변 현상의 촉매제로 사용이 되는데, 이 촉매 현상을 방지를 시키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런 EDTA나 킬레이터 화합물은 구연산을 함께 첨가를 해주면 그 갈변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더 상승시킬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스코빅 엑시드. 아스코빅 엑시드는 갈변,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이 아스코빅 엑시드 자체가 갈변 반응에 영향을 미쳐서 갈색 색소 형성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동시에 갈변을 억제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산소랑 반응을 하면서 그 갈변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산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갈변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아스코빅 액시드는 갈변에 두 가지 영향을 다 미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부패랑 발효. 부패와 발효의 차이점을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둘 다 미생물에 의해 나타나는 식품 반응이죠. 근데 이제 부패는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나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식품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독성 물질이나 악취 등이 형성이 되는 반응이다. 그리고 이제 식중독균에 의해서 보통 발생이 된다 하는 거고, 발효는 역시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지만 이거는 이제 나쁜 영양이 아니라 영양 성분이나 발효치 등을 형성을 시켜서 오히려 식품 품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발효식품은 품질 형성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이 존재함으로써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에도 어떤 미생물이 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부패되는 우유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발효가 아니면은 발효가 돼서 치즈나 요거트 등의 아주 품질이 좋고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김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사진에서 제가 조금 왼쪽에는 좀 작게 첨부를 했는데, 이제 어떤 김치 안에도 아주 다양한 미생물이 있는데 그 미생물이 다른 미생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쁜 효모가 이제 김치에서 자라나게 되면서 김치를 상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김치 사진처럼 김치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미생물 중에서 좋은 균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김치를 오히려 더 맛이 좋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그 식품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각각의 생육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식품이 어느 미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부패균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발효군이 활성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와 발효는 다 같은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그 미생물이 이제 식품에 나쁜 현상을 일으키느냐 좋은 현상을 일으키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그 식품의 변질 부분은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식품 미생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이보강으로 했던 부분들 중에 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보강 잘 듣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